현실에서 일어난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젊었던 그 1980년대와 90년대에 실제로 일어났던 설명하기 어려운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들은 모두 당시 신문기사나 목격자들의 증언에 근거한 실화들입니다. 과장하거나 꾸며낸 것이 아닌 정말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강남 아파트의 이상한 승강기. 1985년 서울 강남구 어느 아파트 단지. 1980년대 중반 강남 개발이 한창이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25층짜리 고층 아파트는 정말 놀라운 건물이었죠. 그런 아파트 중 하나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김순자 씨 당시 45세는 이 아파트 15층에 살고 계셨습니다. 평범한 주부였던 김 씨는 매일 저녁 7시경장을 보러 1층으로 내려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승강기를 탔는데 분명 1층 버튼을 눌렀는데도 자꾸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승강기 고장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하 1층에 내렸을 때였습니다. 문이 열리면서 보인 것은 분명히 지하 주차장이어야 할 공간이었는데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졌다는 겁니다. 마치 1950년대 한국전쟁 직후의 모습 같은 폐허의 거리가 보였다고 해요. 무너진 건물들, 깨진 간판들, 그리고 누더기를 입은 사람들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김 씨는 너무 놀라서 다시 15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행히 정상적으로 올라갔고 집에 도착해서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했지만 남편은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일주일 동안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1층 버튼을 누르면 지하 1층으로 가고 문이 열리면 그 이상한 풍경이 보이는 거예요. 더 기이한 것은 다른 주민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김 씨가 다른 주민과 함께 승강기를 타면 정상적으로 1층으로 갔습니다. 오직 김 씨 혼자 탈 때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결국 김 씨는 무서워서 계단만 이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인데 이 아파트가 지어진 자리가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들이 임시로 살던 판자촌이 있던 곳이었다는 겁니다. 1953년부터 1970년대 초까지 수많은 전쟁 피해자들이 그곳에서 어렵게 살아갔다고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김 씨의 가족사였습니다. 김 씨의 어머니가 바로 그 판자촌에서 살다가 1971년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던 거예요. 김 씨 본인도 어린 시절 몇 년간 그곳에서 살았던 기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후 김 씨는 용기를 내어 다시 한번 그 승강기를 타봤습니다. 이번에는 지하 1층에서 문이 열렸을 때 그 풍경을 자세히 관찰해봤다고 해요. 그리고 그 거리 한쪽 끝에서 젊은 시절의 어머니 모습을 한 여인이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그 어린아이는 분명 어린 시절의 자신이었다고 김 씨는 확신했습니다. 그 후로 승강기는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했고 김 씨에게도 더 이상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1985년 11월 한 지역신문에 실제로 보도된 내용입니다. 전문가들은 강한 트라우마나 향수가 만들어낸 환각이라고 설명했지만 김 씨는 지금도 그것이 환각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시장에서 사라진 상인. 1987년 부산 자갈치 시장. 1987년 봄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 자갈치 시장은 지금처럼 현대식 건물이 아닌 좌판을 깔고 생선을 파는 전통적인 재래시장이었습니다. 그 시장에서 30년 넘게 생선 장사를 해온 박정순 할머니 당시 65세가 계셨습니다. 새벽 3시면 어김없이 나와서 싱싱한 생선들을 진열하고 저녁 7시까지 장사를 하시는 분이었죠. 박 할머니는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도 특별한 분이었습니다. 어떤 생선이 싱싱한지 어떤 게 맛있는지 귀신같이 알아맞히는 것으로 유명했거든요. 단골 손님들은 박 할머니가 고른 생선은 절대 틀린 적이 없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1987년 4월 15일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도 박 할머니는 평소처럼 새벽 3시에 나와서 생선을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옆 가게 김 씨 아주머니도 평소처럼 인사를 나눴고 별다를 것 없는 하루가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전 10시경 한 손님이 박 할머니 가게에 와서 생선을 고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박 할머니가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이고, 오늘 물이 참 차갑구만. 이렇게 차가운 바닷물에서 잡은 생선들이야 그래도 싱싱하지. 손님이 이상하다고 생각한 것은 그날이 4월 중순의 따뜻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박 할머니는 직접 바다에 나가서 생선을 잡는 어부가 아니라 새벽에 수산시장에서 생선을 사다가 파는 상인이었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한 것은 박 할머니가 그 손님에게 판 생선들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시장에서 볼 수 없는 깊은 바다에서만 잡히는 희귀한 생선들이었다는 거예요. 손님은 신기하다고 생각하면서 그 생선들을 샀습니다. 집에 가서 요리해보니 정말 놀라울 정도로 신선하고 맛있었다고 해요. 마치 방금 바다에서 잡아 올린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박 할머니의 가게에는
계속해서 이상한 생선들이 나타났습니다. 다른 상인들이 어디서 구하냐고 물어봐도 박할머니는 그냥 웃기만 하고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박할머니는 손님들에게 자꾸 바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파도가 높아서 고생했어. 새벽에 그물을 내렸는데 이런 고기가 걸렸지 않은 식으로요. 다른 상인들은 박할머니가 나이가 들어서 정신이 좀 이상해진 것 같다고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박할머니가 파는 생선들의 품질은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그런데 4월 30일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아침 박할머니가 평소보다 늦은 오전 6시에 가게에 나타났는데 온몸이 바닷물에 젖어 있었다는 겁니다. 머리카락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젖어 있었고 바닷물 냄새가 심하게 났다고 해요. 옆 가게 상인들이 놀라서 할머니, 왜 이렇게 젖었어요? 라고 물었지만 박할머니는 내가 젖었나? 하면서 전혀 모르는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그날 박할머니가 가져온 생선들이었습니다. 아직 바닷물이 뚝뚝 떨어지는 완전히 싱싱한 생선들이었는데 종류도 평소에 시장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 이 시경 박할머니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잠깐 자리를 비운다고 했는데 저녁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생선들은 그대로 두고 지갑과 개인용품들도 모두 그대로 둔 채로 말이죠. 시장 사람들이 걱정이 되어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수색에 나섰지만 박할머니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3일 후인 5월 3일 새벽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어부가 자갈치 앞바다에서 그물을 걷고 있는데 그물에 박할머니가 걸려 올라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박할머니는 죽어있지 않았어요. 의식을 잃은 채로 있었지만 숨은 쉬고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박할머니는 하루 만에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며칠간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어요. 자신이 왜 바다에 있었는지, 어떻게 그곳까지 갔는지 전혀 모른다고 했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의사들의 진단이었습니다. 박할머니의 폐에서 바닷물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다에서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익사의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박할머니는 그 후로 장사를 그만두셨습니다. 그리고 가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꿈에서 자꾸 바다가 나타나 그 바다에서 누군가가 나를 부르는 것 같아. 아마 바다에서 돌아가신 우리 남편이 부르는 것 같다고. 실제로 박할머니의 남편은 20년 전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하다가 풍랑을 만나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시신도 찾지 못했다고 해요. 이 사건은 당시 부산 지역 신문에도 보도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해답은 아직도 없습니다. 사라진 마을버스. 1989년 경기도 양평군. 1980년대 후반 지금처럼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시골 지역에서는 하루에 몇 대 안 되는 버스가 마을 사람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이었죠. 경기도 양평군의 한 산골 마을에서 시내로 나가는 버스가 하루에 3대밖에 없었습니다. 오전 7시, 오후 2시, 그리고 저녁 6시에 한 대씩. 마을 사람들은 이 시간에 맞춰서 모든 일정을 계획해야 했어요. 그 마을에서 20년 넘게 버스를 운전하던 이기봉 기사 당시 55세가 계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가족 같은 존재였죠. 누가 어디에 사는지, 누구네 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 다 아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1989년 10월 13일 금요일 이상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그날 오후 2시 버스에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탔습니다. 마을에서 장터 구경을 가려는 할머니들 6분, 시내 병원에 가려는 아저씨 2분, 그리고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1명까지 총 9명이었어요. 이 기사는 평소처럼 마을을 출발해서 시내로 향했습니다. 30분 정도 걸리는 길이었는데 중간중간 몇 개의 정류장에서 사람들을 내려주고 태우곤 했죠. 그런데 첫 번째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부터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을 김할아버지가 보이지 않았어요. 김할아버지는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버스를 타고 시내 목욕탕에 가시는 분이었는데 20년 동안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었습니다. 이 기사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냥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정류장에도 평소에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없었어요. 더 이상한 것은 풍경이었습니다. 평소 보던 들판과 산의 모습이 뭔가 다르게 보였다는 거예요. 나무들이 더 울창하고 논밭도 더 넓어 보였다고 합니다. 이 기사는 오늘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버스 안의 승객들도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한 할머니가 기사님, 오늘 길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 기사는 아니에요. 평소 길이에요 라고 대답했지만 사실 본인도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30분쯤 지나자 시내가 보여야 했는데 계속 시골길이 이어졌어요. 이 기사는 길을 잘못 든 것 같아서 차를 세우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이 아는 길가의 표지판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대신 전혀 모르는 지명이 적힌 표지판들이 있었습니다. 승객들도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사님, 우리 어디에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 기사는 당황했지만
일단 계속 운전했습니다. 어디든 큰 길로 나가면 시내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익숙한 풍경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더 이상한 것은 길 위에 다른 차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1980년대 후반이면 시골길이라도 가끔씩 차들이 다녔는데 그날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자 승객들이 본격적으로 불안해했습니다. 특히 할머니들이 집에 가야 하는데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이 기사는 일단 마을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느 방향이 마을인지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모든 풍경이 낯설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승객 중 한 분이 기이한 말을 했습니다. 기사님, 저기 저 마을 좀 보세요. 뭔가 이상해요. 모두가 그 방향을 바라봤는데 멀리서 작은 마을이 보였어요. 하지만 그 마을에는 불빛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녁 시간인데도 집집마다 불빛 하나 없이 모두 어두컴컴했어요. 더 이상한 것은 그 마을의 집들이었습니다. 초가집과 기와집들이 옛날 그대로의 모습으로 있었는데 1980년대에는 이미 사라진 형태의 전통 가옥들이었어요. 이 기사는 용기를 내어 그 마을로 가봤습니다. 혹시 사람들이 있으면 길을 물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을에 도착해서 확인한 것은 그 마을에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집들은 모두 비어 있었고 마치 수십 년 전에 사람들이 모두 떠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집들이 완전히 폐허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치 어제까지도 사람이 살고 있었던 것처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다. 승객들은 모두 무서워했습니다. 특히 고등학생은 울기 시작했어요. 이 기사도 20년간의 운전 경력에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한 할머니가 저기 저 길로 가면 우리 마을이 나올 것 같은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할머니는 70년 넘게 그 지역에 사신 분이었는데 뭔가 직감이 있으셨나 봅니다. 이 기사는 그 할머니의 말씀에 따라 운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30분 후에 익숙한 풍경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자신들의 마을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밤 10시가 넘어 있었어요. 오후 2시에 출발해서 8시간이 넘게 걸린 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이렇게 늦은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고 해요. 승객들은 모두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날의 경험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그 빈 마을에 대한 기억이 생생했어요. 며칠 후 이 기사는 마을의 오래된 어르신들에게 그 빈 마을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마을은 1950년대에 실제로 존재했던 마을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한국전쟁 때 주민들이 모두 피난을 가면서 버려진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그 후 40년 가까이 아무도 살지 않았고 1970년대에 정부에서 마을 자체를 철거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기사가 본 마을은 1950년대의 모습 그대로였다는 겁니다. 집들의 배치나 모양이 정확히 그때와 같았다고 오래된 어르신들이 증언했어요. 이 사건 이후로 이 기사는 그 길로는 다시 운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금 돌아가더라도 다른 길을 이용했어요. 그런데 몇 개월 후 또 다른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함께 갔던 승객 중 한 분이 꿈에서 그 마을을 다시 봤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꿈에서는 그 마을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모두 1950년대 복장을 하고 1950년대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었다고 해요. 더 신기한 것은 다른 승객들도 비슷한 꿈을 꿨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들이 모두 같은 꿈을 공유한 것 같았어요. 이 이야기는 당시 지역 사람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시간이 꼬인 현상이라고 했고 다른 사람들은 집단 환각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 기사와 승객들은 지금도 그날의 경험이 환각이 아니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라디오에서 들린 목소리. 1988년 대구광역시. 1980년대에는 지금처럼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 없었죠. 사람들의 주요한 정보 매체는 텔레비전과 라디오였습니다. 특히 라디오는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밤에 잠들기 전까지 항상 켜놓는 집들이 많았어요. 대구에서 작은 전자제품 가게를 운영하던 박상문 씨 당시 38세의 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박 씨 집에는 1970년대에 산 오래된 라디오가 있었어요. 독일제 라디오였는데 음질이 정말 좋아서 가족들이 애용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박 씨의 어머니 당시 65세가 그 라디오로 아침마다 뉴스를 듣고 저녁에는 음악을 들으시곤 했죠. 1988년 6월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그날 아침 어머니가 평소처럼 라디오를 켜고 뉴스를 들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는 거예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거기 누구 계세요? 처음에는 라디오 방송 중에 전화 연결 프로그램이 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계속 여보세요? 만 반복했어요. 어머니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주파수를 바꿔봤는데 어느 주파수로 맞춰도 같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누구 계세요? 박 씨가 출근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라디오가 고장난 것 같다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오래된 라디오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그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도 같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씨가 직접 라디오를 확인해 봤는데 정말 이상했어요. 주파수를 아무리 돌려도 그 목소리만 나왔습니다. 여보세요? 누구 계신가요? 대답해 주세요. 더 이상한 것은 그 목소리의 주인이 점점 다급해지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여보세요? 만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발 대답해 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라는 말들이 섞여 들렸습니다. 박 씨는 라디오를 끄고 며칠간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라디오 없이는 생활이 불편하다고 하셔서 다시 켜봤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다시 켰을 때는 더욱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디오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이번에는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는데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저 여기 있어요. 왜 아무도 제 말을 듣지 않아요? 박 씨의 어머니는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셨어요. 왜냐하면 그 목소리가 20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박 씨의 여동생 목소리와 너무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박 씨는 살마라고 생각했지만 어머니는 이건 분명 미영이 목소리야라고 확신하셨어요. 미영이는 박 씨의 여동생 이름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계속해서 엄마를 부르며 울었어요. 엄마, 저 무서워요. 여기 너무 어두워요. 엄마가 보고 싶어요. 박 씨의 어머니는 라디오에 대고 미영아, 정말 너니?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러자 라디오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엄마, 정말 엄마 목소리예요. 엄마, 저 여기 있어요. 마치 정말 대화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박 씨는 믿을 수 없었지만 어머니는 완전히 확신하고 계셨어요. 그 후로 매일 저녁 7시경이 되면 라디오에서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울기만 했는데 점점 더 많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저 아직도 18살이에요. 왜 시간이 안 가죠? 오빠는 잘 지내요? 오빠한테도 안부 전해주세요. 엄마, 저 배고파요. 여기서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어요. 박 씨의 어머니는 매일 라디오 앞에 앉아서 딸과 대화를 하셨어요. 박 씨는 처음에는 어머니가 너무 그리워서 환청을 듣는다고 생각했지만 자신도 그 목소리가 여동생과 너무 비슷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 달 정도 이런 일이 계속되자 박 씨는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한번 녹음해보자고 제안했어요. 그래서 카세트 녹음기로 그 목소리를 녹음했습니다. 다음날 들어보니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녹음된 테이프에서는 박 씨 어머니의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라디오에서 나왔다는 딸의 목소리는 전혀 녹음되지 않았어요. 미영아, 엄마가 보고 싶었지? 그래. 엄마도 많이 보고 싶었어. 오빠 걱정은 하지 마라. 녹음기에는 어머니가 혼자 말하는 소리만 들어있었습니다. 마치 전화통화에서 한쪽 목소리만 녹음된 것 같았어요. 박 씨는 이제 정말 심각하게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 건 아닌가 싶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다른 모든 면에서는 완전히 정상이셨습니다. 일상생활도 잘하시고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도 자연스러웠어요. 오직 그 라디오 앞에서만 딸과 대화를 하셨습니다. 더 신기한 것은 어머니가 라디오를 통해 듣는다는 딸의 이야기들이었어요. 살아생전에 아무도 모르던 미영이의 비밀들을 말했다는 거예요. 엄마, 저 고등학교 때 몰래 사귄 남자친구 있었어요. 엄마, 저 실은 간호사가 되고 싶었어요. 엄마가 반대하실까봐 말 못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어머니는 더욱 확신하게 되셨어요. 이것이 정말 딸이라고. 3개월 정도 이런 일이 계속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라디오의 목소리가 바뀌었습니다. 엄마, 저 이제 가야 할 것 같아요. 어디를 가는데? 모르겠어요. 하지만 누군가가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마 아빠인 것 같아요. 박 씨의 아버지는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엄마,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엄마 덕분에 무섭지 않았어요. 미영아, 가지 마라. 엄마, 저 이제 괜찮아요. 엄마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오빠한테도 말해주세요. 그 후로 라디오에서는 더 이상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정상적인 라디오 방송만 나왔어요. 박 씨의 어머니는 며칠 동안 슬퍼하셨지만 이상하게도 그 이후로는 훨씬 밝아지셨어요. 20년 동안 딸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셨는데 그 일 이후로는 평안해지신 것 같았습니다. 몇 년 후 그 라디오는 고장이 났어요. 수리를 맡겼는데 수리기사가 신기한 말을 했습니다. 이 라디오 내부 구조가 좀 이상하네요. 이런 식으로는 전파 수신이 제대로 안 될 텐데 그동안 잘 들렸나요? 박 씨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그 라디오가 정상적인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럼 그 3개월 동안 들었던 목소리들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박 씨는 지금도 그 일을 생각하면 소름이 끼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머니가 딸과의 이별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준 신기한 경험이었다고도 생각하고 있어요.